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에서 방송 중입니다. 윤성식 교수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윤성식입니다. 아마 이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알파고 다 아시죠? 네. 온 대한민국 국민이 응원을 했습니다. 이세돌 이겨라 하고. 근데 졌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알파고보다 훨씬 더 센 놈이 나왔다. 그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바둑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바둑 옛날에 그 했던 대국, 그것도 가르쳐 줬던 프로그램인데, 알파고 제로는 대국은 안 가르쳐 주고, 바둑의 기본 원칙만 가르쳐 줬는데, 30몇 시간 만에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시대가 된 거죠. 제퍼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퀴즈 게임이 있어요. 이게 상금이 굉장히 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IBM의 인공지능이 제퍼디에 출연을 했어요. 사람처럼. 그리고 1등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상금은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왜 놀라운 건가 하면, 컴퓨터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질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대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대답하는 건지, 즉 사람이 설명하는 건지, 인공지능이 설명하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의 미래를 보지요. 구글의 픽셀버드라고 하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다 꼽기만 하면요, 상대방이 영어 하면 한국말로 들려요. 근데 상대방 귀에 꼽힌 이어폰에는 내가 하는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됩니다. 이게 세계 40개국 언어로 통역이 되는데 값이 제 기억에 2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IBM의 인공의료지능 왓슨, 지금 가천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의 진료와 IBM 왓슨의 진료가 차이가 날 때 환자들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왓슨을 선택한답니다. 의사들 큰일 났지요. 그 다음에 법률 인공지능은 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로스가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례는 조지아 텍이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컴퓨터 명문 대학이 있어요.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의 조교가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교가 학생들하고 1대1 얼굴을 대면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메일로, 뭐 또 전화로. 근데 한 학기 동안 그 어떤 학생도 자기네들의 조교가 인공지능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카지노의 딜러 로봇이 하고 있어요. 마카오에. 일본 호텔에는 로봇이 룸서비스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일본 매장에 가면 페퍼라고 하는 한 요만하던데 로봇이 딱 마중 나와서 물어봅니다.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를, 그 시점을 영어로 싱귤레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특이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글쎄 조금 번역은
좀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지요. 이 시점이 되면은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핫사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핫사비스. 알파고를 만든 회사의 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이세돌을 꺾은 뒤에 중국으로 건너갔죠. 누구를 거꾸로? 세계 바둑 1위인 커제를 거꾸로. 커제 거꾸로 중국에 가가지고 대국을 하는 동안 리카싱을 만났습니다. 리카싱은 누군가 하면 중국의 굉장한 부자인데 이 핫사비스가 처음 회사를 창업했을 때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고마운 은인이지요. 근데 이 리카싱도 참 대단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야, 너 나한테 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인 지도 좀 해줘.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를 해봐야 둘이 마주보고 대화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말을 듣고 리카싱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흥분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몇 번 했다더라.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이 다할 때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요. 그리고 육체는 죽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일어났어? 하고 묻는 거예요. 센서를 통해서 보고 아들 밥 먹었어? 학교 가야지?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건 육체 없는 영생이니까. 근데 이 기술은 곧 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육체 없는 영생 그거보다도 영생을 육체가 얻는다면 어떨까요? 이미 유전자 편집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거든요. 나쁜 건 잘라내고 좋은 건 갖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천재도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노 기술, 초소형 나노가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죠. 동맥경화증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장기 이식 이거 많이 들어본 거고요. 인공 피부 이렇게 되면 육체도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럼 정말 영생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구글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커즈와일.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을 먹어요. 과거에는 200알인데 요즘 약이 좋아져서 줄었답니다. 근데 1년 약값만 11억 원. 역시 부자니까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점, 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살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 시점 되기 1년 전에 죽으면 영생 없는 거지요. 딱 그 시점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별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데이터 사이언스,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여러 곳과 융합이 돼가지고 일으키는 어떠한 변화, 그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빅데이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죠? 예, 빅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딱 하면요. 컴퓨터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감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쓸 때 이메일의 내용에 교육 이렇게 쓰죠.
그러면 옆에 광고가 떠요. 학교 선전. 여러분이 뭐 샴푸 이렇게 쓰면요. 오른쪽에 또 샴푸 선전이 떠요. 이게 사실 모든 것들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있죠. 구글은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시작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하면 아직도 그래, 알파고는 우리에게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좀 멀지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서 한 달 있다가 귀국했는데 슈퍼마켓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계산대에 계산원이 없는 슈퍼마켓에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가보니 없어요. 그게 이제 무인 점포죠. 물건을 사가지고 카트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다가 에러가 나니까 금방 표시가 나옵니다. 곧 누가 간다. 누가 와요. 와서 도와주고 또 갑니다. 모든 슈퍼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곳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존의 고. 이게 무인 점포인데요. 지금 미국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쇼핑을 하면 바구니에 넣는 순간 계산이 됩니다. 바구니에 넣으면. 그리고 포장해갖고 나가면 돼요. 그럼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미국 전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시어즈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지요. 뉴스에 아마존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금융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분석가를 600명에서 2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또 인공지능 전문가를 대거 채용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거다. 문제는 뭐가 더 크냐지요. 없어지는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 괜찮지요. 근데 새로운 직업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실업률이 증가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 책을 읽고 아니 왜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만 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 낙관적인 이야기도 썼거든요. 직업이 수없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사람들은 비관적인 이야기만 충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 강의의 초점은 아까 기억나십니까?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이니까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저는 비관적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몰라요. 알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딥코더. 이 인공지능은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래머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직업을 잃을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로그래머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하면 다 좋아. 아니에요. 코딩만 하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코딩을 해주는 게 딥코더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논리를 배워야 되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40%가 직업을 잃을 거다. 프로그래머의. 절반 이상이 잃을 거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 미국 사례지. 아니 한국 사례도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전화하면은 불친절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괴로울 거예요.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못 알아듣지요. 그럼 음성이 달라져요. 점점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근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겠다. 우리 아까 들었던 사례 기억납니까? 퀴즈 프로그램의 제퍼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에 우승을 할 정도면 인공지능이 법률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는 척척박사겠죠.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논문이 몇 편일까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사례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안 내요. 같은 질문 반복해도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음성, 톤 하나도 안 변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인공지능 상담 그거 시작했답니다. 서비스 시작이 아니고요. 구축. 서비스는 이제 좀 걸리겠죠. 한 몇 년 뒤에. 혹시 사주 궁합 다 한 번씩은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봐요. 안 보는데 역술인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역술인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평생 이것만 연구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셨는데 경희대 서정범 교수님. 평생 역술인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유명하다는 역술인들을 보면 과거는 되게 좀 잘 맞추더라. 그런데 미래는 못 맞추더라. 왜 그럴까요? 자,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세상 일이라는 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 일은 조금 텔레파시가 있거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끄집어내는 것이요. 근데 미래 일은 결정이 안 됐죠. 수많은 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안 봅니다. 미래학자의 미래 예측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학자인데 점쟁이가 아니고, 그렇죠? 영어로 점쟁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fortune teller,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 fortune teller. 미래학자는 점쟁이하고는 다르죠. 근데 최근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맞는지 학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맞을까요? 근데 뜻밖에도 너무 안 맞더라요. 역술인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비꼬은 게 나왔는가 하면은 미래학자들은 역술인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역술인은 fortune teller,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행운을 파는 사람이다. fortune seller. 이렇게 비꼬는 표현이 나왔어요. 미래학자들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1980년대입니다. 그때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눈부시게 초창기에 발전했었죠.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 중에 미래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에 공인회계사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박사학위 하기 전에 공인회계사를 땄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때 항상 따면서 아니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따가지고 뭐 불필요한 거 아닌 거 아닐까? 요즘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컴퓨터의 발달로 부기는 이제 안 합니다. 옛날에 상업고등학교 출신들이 부기 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래서 더 이상 부기는 안 하는 대신 본연의 회계 업무에 집중하니까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문과 쪽에서 그래도 이민이 가장 잘 되는 분야가 회계 분야예요. 예측 틀렸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그때 예측 중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슈퍼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있는 고려대학교 거기도 슈퍼컴퓨터가 한 대 있고 다 단말기로 학생들한테 연결될 거다. 이게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도 서울대학교도 슈퍼컴퓨터 없어요. PC의 등장 그리고 PC의 연결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나왔던 컴퓨터에 대한 예측을 제가 많은 걸 기억을 해요. 대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좀 안심도 되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관한 예측 두려운 게 많은데 다 틀리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지? 미래에 알 수가 없다. 결론은 뭡니까? 알 수 없다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대안입니다. 창의성이 살 길이다. 글쎄, 저는 이렇게 물음 표시를 했어요. 동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의 상당수, 그리고 신문, 이런 데 나오는 기사,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의성이 살 길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은 창의성이 없으니 창의성이 살 길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역사상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어요. 항상 창의성은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할 거고요. 자, 커제. 이세돌은 사실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커제가 실제로 지금은 최고거든요. 그런데 왜 알파고는 먼저 이세돌한테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요? 연습 삼아. 왜냐하면은 이세돌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하고 대국을 하면 이세돌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경험을 알파고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아직 젊고 창창한 커제를 꺾겠다. 커제를 꺾었죠? 커제가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알파고가 너무나 창의적이었다. 그런데 무슨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없어요? 매우 창의적입니다. 이 세계 요리사들이요. 어떤 요리를 할까에 굉장히 고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 그럴 때 참조하는 곳이 IBM의 요리 앱입니다. 더 창의적이잖아요.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을 창의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작곡을 해요? 그런데 창의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인공지능이 작곡하는데.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소설 심사 문학상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 글도 쓰고요. 인공지능이 작곡도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창의적이지 않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감성이 경쟁력이다. 이 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감성은 인류 역사상 창의성만큼 항상 중요했습니다. 감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서 일 저지르고 기분 좋아서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감성은 항상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AI 인공지능이
작가와 코미디언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작가와 코미디언을 여러 명을 고용해가지고 감성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재밌는 일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거지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지나가던 시인이 그걸 보고 나는 돈이 없다. 그런데 너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네. 종이를 한 장 써줄게. 그 거지는 눈을 보지 못하는. 불쌍하죠? 시인이 뭘 써줬는가 하면 저는 봄이 왔지만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종이를 딱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놓고 갔습니다. 감성의 위력을 알 수가 있지요. 시인은 누굽니까? 작가지요. 문학가지요. 그 사람들을 몽땅 불러다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감성을 인공지능이 집어넣는데 여러분 작가 한 명 이기기도 어렵죠. 감성으로. 그렇지 않아요? 시인 한 명하고 감성 겨루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10명, 20명을 합친 인공지능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지금 인류 실험실에서는 인공지능 실험실에서는 감성을 집어넣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있으면 감성이 없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처방입니다. 그렇다고 감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감성은 인류에게 중요했습니다.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협력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협력한다라는 식인데, 자, 특이점을 인공지능이 뛰어넘으면 어쩌면 인공지능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협업해서 인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협업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냥 네트워크 연결해버리면 하나잖아요. 협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다 연결하자 하면 하나지요. 그래서 이것도 글쎄, 그렇지만 협업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처방은 아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설픈 창의성은 아니고요.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래서 어설픈 창의성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조합할 수 있는 감성 능력, 그런 거는 뛰어나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 어설픈 창의성 갖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절망스럽지요.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지? 1대 99, 1%대 99%, 심지어는 0.1%대 99.9%의 시대가 온다. 즉 소수의 1% 지배자, 나머지 99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신노예 사회가 온다. 끔찍한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길 바라면서, 자,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비관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영원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뭐 굉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윌겐 슈미트 후보라고 하는 인공지능계의 양대 쌍벽, 대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공지능은 발달해서 인간을 개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할 거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우주를 개척할 거다. 왜? 인간이 지구를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살기가 곤란하게 돼서요. 이거 상당히 비관적이죠. 그렇지만 물론 낙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계산 능력, 구글 정도의 계산 능력, 방대한 자료, 알파고 정도가 수많은 바둑 자료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세돌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겠다고 대국하고 이걸로 보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성공하는 것은 최근에는 특히 극히 일분야입니다. 아직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많이 뒤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조그만 어린애가 있다고 쳐요. 이 위에 올라오고 싶다. 애들은 금방 막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위에 올라오는 법을 금방 익힙니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로봇한테 이 위에를 올라오게 가르치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 인간만큼 유연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잘 배우지도 않지만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을 능력합니다. 그 영역이 바둑, 예를 들면 뭐 퀴즈, 체스는 이미 장기는 이미 인공지능이 일찌감치 인간을 이겼습니다. 바둑은 최근에 이겼고요.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가보자.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울까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양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요, 나중에 신약을 개발해갖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의대에서 가르치는 양리학 수업을 듣고도 모자라가지고 방학 때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스스로 독학을 했어요. 더 많이 배우겠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헛짓했어.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양리학을 개발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돼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게 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한쪽으로 몰빵하면 안 돼요,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독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요. 물론 영어로 된 게 거의 많지만 한국말로 된 것도 요즘 많습니다. 웬만한 강좌는 다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어느 대학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학생은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입니다. 근데 컴퓨터의 기술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미처 새로운 기술을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필요하네. 근데 나 모른다. 한국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로 된 거지만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제 대학 교수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요. 필수 과목이 아니면은 그 과목을 들을까 말까 필수 과목에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선택 과목이면 그 과목을 들을까 말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첫 수업 한 몇 번, 두어 번 들어가 보고 인터넷 강의만 못하네 하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독학의 시대가 온 거예요. MIT, 하버드 대학교 강의, edX라는 데 가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숙제도 나와요. 근데 해답이 없겠죠. 다 검색하면 누군가가 다 풀어서 올려놨습니다. 기말고사까지.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딱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요. 옛날에 배웠던 고수들이 또 다 가르쳐 줘요. 나 이 답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럼 설명을 해줘요. 이제 독학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성격이 좋은지는 모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격 급한 사람은 꽝이었어요. 인내심. 근데 요즘은 성격 급한 게 디지털 시대에는 굉장히 장점이죠.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생각의 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의 속도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데 절호의 창업기회가 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기회가. 학교를 중퇴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야, 너 하버드 대학교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느냐. 1년만 있으면 졸업인데 기다려라. 졸업하고 해라. 빌 게이츠는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영원히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퇴했어요. 빌 게이츠는 대학 중퇴자입니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유명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괴팍한 성격, 요즘에 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또 창의성이 있다네요. 외톨이 있죠. 괴짜. 일본에서 뽑아가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은 전부 규격화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의성이 별로 없어. 선장과 매. 선장은 멀미를 안 한답니다. 왜? 멀리 보니까요. 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멀리는 봐야 돼요.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멀리 보고 이쪽에서 파도가 치면 이걸 또 대응하고 이쪽에서 파도가 치면 이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헤쳐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먼 방향, 목표 이게 중요하다. 매가 사냥한 거 보셨어요? 하늘을 배회합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쏜살같이 먹이를 발견하고 내려와서요. 그걸 낚고 채는데 예술 같습니다. 이제 선장처럼 멀리 보면서 가다가 절호의 기회라는 게 나타나면 그때 몰빵을 할 때입니다. 미리부터 양리학 공부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절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습 능력하고 기본 역량도 없다. 나는 열정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뭐 공부도 싫고 요즘 그런 애들 많습니다. 엄마들이 고민이지요.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날로그 경쟁력. 자, 왜냐하면은 어차피 99%는 다 똑같이 된다. 만약에 비관적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럼 99%는 머리 조금 좋다고 인공지능 앞에서 폼 잡아봐야 그렇죠? 알파고 앞에서 바둑 나 너보다 더 잘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고수가 아니면 어차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학습 능력 이런 것보다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 이거 우습게 보지 말자. 앞으로는 부자들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나 인공 로봇의 간호를 받는 게 아니고 나 사람의 간호를 받아 이렇게 이제 자랑한다 이거죠. 로봇이 간호를 더 잘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사람한테 간호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 불편해도 한옥에 살잖아요. 일본도 부자 아니면 전통가옥에서 못 산답니다. 선한 사람. 요즘에 인간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합니다. 인공지능은요, 착하지 않은 인간 싫어할 겁니다. 도태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보다도 더 정확한 스캐너가 나오면 이제 거짓말하는 게 어려워지죠. 요즘 자동차 사고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왜? 블랙박스 때문에 그렇지. 다 그게 보여주니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근데 나는 학습 능력, 기본 역량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도 귀찮고 예체능은 즐기는 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어.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조금 약간 생뚱맞게 들리죠? 정치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애 낳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야, 너 능력 없으면 네 탓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낳으라고 장려한다면 야, 능력이 있게 태어나고 능력이 있게 교육받으면 좋은 거고 살다가 도태되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나라고 막 권장해 놓고서는 야, 너 능력 부족해서 안 돼? 이건 조금 이제 아니에요. 자,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기본소득제 부결됐어요. 언젠가는 가결되겠죠. 핀란드는 월 70만 원 주는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줘요. 능력이 있건 없건. 노동의 종말. 직업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로 돈은 나와. 근데 나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가짜 직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잔디 깔아 하고 와서 잔디를 깔아요. 그 다음에 잔디 제거.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가짜 직업이 나올 거다. 왜? 인간답게 살려면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아 됐지? 싫다는 거예요. 난 일하고 싶다. 부자의 인공지능. 이것도 문제죠. 부자는 큰 거 같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복하게 생존을 해야 됩니다. 자,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지요. 내 능력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을 너무나 높은 위치에 딱 올려놓고 이제 오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동물을 멸시하고. 윌겐 슈미트 후보, 인공지능의 대부는 우리가 뭐 개미나 그런데 관심 갖느냐 이거예요. 관심 안 갖지요? 그렇듯이 인공지능도 우리를 개미처럼 볼 거다. 끔찍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장처럼 항해하고 매처럼 결단하라. 모릅니다. 모르지만 먼 목표는 보고 가야 돼요. 방향은 정해서 가야 멀미를 안 합니다. 안 그러면 멀미하다가 길 잊어버려요. 그렇게 가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매처럼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 항상 잘했습니까? 맨날 하고 나면 후회. 그렇죠?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건 인생에 살면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정 집행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결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하고 집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계 그 유명한 부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부자 뉴스에 보니까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 회장. 일본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마다 1등이 됐다, 2등이 됐다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손정희, 예,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둘이 인류 계획과 삼류 집행,
삼류 계획과 인류 집행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의견이 딱 일치했어요. 삼류 계획, 인류 집행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계획 잘 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실패해. 잘 몰라. 후회해. 그거 수정하면 됩니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불안, 불만, 불확실성,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의 시대니까. 삶이란 모순과 딜레마의 관리,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 뭐가 올지 모르는데 이제 남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돼요. 99%가 인공지능 앞에서. 그래서 절대 진리란 없고 모두 맞고 모두 틀리다.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중요한 어떤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연을 마치고 퇴장합니다.